아니, 상대주의 사관은 그 아까 말한 역사주의 사관과 유사한데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그 완전히 이제 그 아까는 절대적인 도덕이라는 것을 있으면서 회의주의를 부정했지만 이 상대주의 사관은 이제 절대주의적인 기준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객관적인 역사 인식은 궁극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네, 그렇죠? 그죠? 이게 일은 그 맞죠. 그렇지만 역사의 하나하나의 그 사실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건 어렵겠지만 역사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력이 낮을 때는 사적 소유, 그렇죠? 사적 소유나 계급이 없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에는 사람의 노동력을 주로 경제적인 활동의 근간으로 봤지만 점차 토지로 넘어갔고 오늘날엔 자본이 사람의 경제 활동의 주된 토대다. 이런 흐름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객관적으로요. 그래서 전혀 그 객관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죠. 상대주의의 기원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개별성, 그러니까 진실을 알 수 없다. 진리는 십만이 알 수 없다는 랑케가 말했다 그랬죠.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할 수가 있고 이런 상대주의는 실용주의가 풍미한 미국에서 퍼졌다. 어떤 절대적인 진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나에게 우리 사회에게 이익이 되는 거 그리고 손해가 되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상대주의라는 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사실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더 도움이 되는 것, 그죠? 더 도움이 되는 것, 더 편리한 것들 이러한 관점으로 실용적으로 과거 연구에 과했던 제한을 없애고 오늘의 요구, 그렇죠? 오늘의 관점, 실용주의니까 주로 오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의 객관성이 역사가의 개인적 편견으로 왜곡된다. 그죠? 그래서 어차피 역사는 개인의 편견이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각자 나름대로의 역사이다. 보편적인 역사에 없다. 어떤 역사가 옳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을 극복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얻는 역사. 그런 역사는 옳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옳은 건지는 알 수가 없다. 아,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다. 사실이란 결국 역사가들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신적 상상이나 영상에 지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낸 역사적 사실에다가 개인적 경험을 도입시킨 거다. 이름 맞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선택된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하고 이런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신적 상상인 건 아니죠. 상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적이다 그러면 그 유적은 사실의 일부라서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일부지만 사실인 거는 맞고 그다음에 기록된 것도 여러 가지 기록을 대조해 봤을 때 그 기록된 사실이 그 전체 사실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기록된 사실 자체가 사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상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역사적 사실에다가 개인적 경험을 도입하는 이거는 맞다고 볼 수 있겠다. 주관적 평가죠. 역사에 대해 기록하는 사람이 주관적 평가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타당성을 잃지 않으면서 가치의 다양한 병립. 이것도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주의의 장점은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하면서 어떤 역사가 반드시 옳다. 그죠? 어떤 역사가 반드시 옳다.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남의 나라를 침공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사람을 많이 학살했다고 하는데 나폴레옹은 학살을 안 했겠지만 나폴레옹 역시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죽게 만들었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폴레옹에 대한 관점이나 히틀러에 대한 관점을 다양하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도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를 그 찬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을 치렀던 방식에서 히틀러가 한 학살, 그죠? 이 학살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상대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절대주의적 관점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명사관은 이제 그 토인비의 사관입니다. 지필 배경은 유럽이 그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문명에 대한 위기 의식인데요. 어쨌든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교에 의한 통일만이 서유럽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토인비는 역사의 대상은 국가나 민족이 아니라 문명이라고 보면서 예,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26개의 문명권을 각각 이게 어떻게 성장, 발전, 쇠퇴하는지를 조사했는데 일정한 공통적인 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문명을 크게 이제 생성과, 그러니까 생성과 성장이죠. 생성과 그다음에 쇠망 두 단계를 비교하는데 어떤 문명이든 간에 그 자신에게 직면하는 도전에 대해서 이걸 성공적으로 응전을 하면 그 이 탄생과 성장의 제1막이 계속되고 만일 그 응전에 실패하면 탄생과 성장, 즉 성장이 일찍 끝나고 쇠망의 단계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계속하고 문명이 계속 유지되냐는 그 창조적 소수자가 그 비창조적 다수자와 협력, 그 창조적 소수자가 비창조적 다수자를 일종의 그 리더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비창조적 다수자는 창조적 소수자로부터 배우고 그걸 실천하는데 미메시스라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훈련을 통해서 비창조적인 다수가 창조적 소수자를 모방을 해서 그걸 따라하는 거다. 그래서 미메시스를 통해서 대중은 창조적 소수자를 모방하고 소수자가 그런 응전에 실패하게 되면은 그 비창조적 다수자는 소수자에 대한 모방을 철회하고 소수자의 지도를 따르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문명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성장을 멈추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성장을 멈추게 되면 바로 이제 문명이 쇠퇴하고 또 다른 문명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